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한 시리즈 강의 가운데 그 1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10번째 강의의 제목은 전생 사례와 대안론인데, 이건 딴 거 아니라 전생 개념 없이 스티븐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집한 여러 가지 전생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식강에서는 이안 스티븐이 수집한 전생 사례 중에서 스완나타의 전생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전생 얘기는 대략 모두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 스완나타의 얘기를 살펴보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스완나타가 대학 강사로서 현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진기하게도 연이은 두 개의 전생을 함께 기억해가지고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안 스티븐슨과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스완나타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완나타는 북부 인도에 있는 마디아 프라데스 주의 차타라풀시의 주립학교 부시학관인 스리 미슈라의 딸인데, 1948년 3월 2일 같은 주의 샤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현재 이 스완나타는 차타풀 대학의 식물학 강사인데, 지금 이안 스티븐슨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완나타가 추는 이 춤은 이미 5살 내지 6살 때부터 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와 춤을 따로 부르거나 추는 법이 없이 항상 노래와 춤을 함께 부르고 춤을 췄고 가사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자기도 알지 못한 노래를 부른 거죠.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스완나타가 사용하는 인도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 벵골 태생의 팔 교수가 노래 가사는 벵골어이며 벵골 출신의 시인 타고르가 쓴 시에서 나온 구절임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스완나타는 3살이 조금 지났을 때 이 가족들이 같은 주에 빤나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스완나타를 데리고 빤나 남쪽으로 270km쯤 떨어진 자발푸르라는 큰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발푸르에서 북쪽으로 한 92km쯤 떨어진 도시 카토니를 지날 때 갑자기 이 어린 스완나타가 운전수에게 내 집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토니에 들렸을 때 스완나타는 자기 집 근처에 가면 더 좋은 차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놀랐는데, 더욱 놀란 것은 이 스완나타가 카토니에서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파사크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이 파사크 집안의 다른 아이들 이름을 다 말하는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스완나타가 전생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했기 때문에 부모는 카토니시에 파사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미슈라가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노곤이라는 지방에 있을 때 스완나타는 그녀의 모친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녀가 그전에 배운 적이 없는 이상한 노래와 함께 춤을 춘 겁니다. 그 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안 스티븐슨 앞에서 대학 강사가 추는 바로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그 춤이에요. 그 후 몇 년간 그녀는 단편적으로 자기 형제 자매와 부모에게 카토니시에서 파사크 가족으로 살았던 생애를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부모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58년 부인이 차타라푸리 부시학관으로 임명되어 이사를 가자 거기서 카토니 출신이 아그니 호트이 교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의 아내를 만나자 스완나타는 즉시 교수의 부인을 전생에 알았던 어떤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스완나타의 아버지는 이 예사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뒀습니다. 그 기록해 둔 걸 보면 전생에 자신이 파사크 집안 사람으로 이름이 비아였고, 그 다음에 비아의 남편 이름, 자식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아의 남편이 전생에 몰래 가져갔던 돈이 1200루피였다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 이름을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사크 집안이
부유해서 모터카를 소유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사크 집안의 세세한 구조며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깜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아라고 했는데, 깜넷이는 어떤 이름이냐면은 비아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깜넷이는 9살 때 죽었는데 9살 때 죽고 그 깜넷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스원나타인 거죠. 그러니까 비아로 살았다가 죽어서 깜넷이로 태어났다가 깜넷이가 죽어서 다시 스원나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 3월에 라자산 대학의 초심리학과 바너지 교수가 차타푸울에서 이틀간 이 문제를 살피고 카트린에 가서 부친의 기록을 안내서로 삼아 바사크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다는 비아의 삶이 스원나타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함을 알아냈습니다. 1959년 여름 바사크 집안과 비아의 시댁 사람들이 차타푸울에 와서 스원나타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스원나타와 미슈라 집안 사람들이 카트니와 마이하르를 방문했는데 스원나타는 전생에 살던 곳이 비아가 죽은 후 어떻게 변했는지 알았고 비아가 알던 옛날 사람도 알아왔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1961년에 미디아 프라데스주를 방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여러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럼 스원나트는 비아가 죽은 후 아삼주 살렛에서 깜넷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가 9살에 죽고 다시 1948년 스완나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삼주가 동파키스탄에 속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스완나타가 이안 스티븐슨 앞에서 노래하고 춤췄다고 그랬죠. 이것은 두 번째 전생 때 배운 것이라고 파일 교수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사크 집안 사람들은 스완나타를 만나보면 그녀가 비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바사크 집안의 내부 사정을 아는 것을 확인하고 스완나타를 비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1961년에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하고 두 집안 사이에 사전 교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사전 교류가 있었으면 거기에 뭔가 이 얘기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 전생사에 빼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에 다시 스완나타를 만나서 서로 편지로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조사와 교류를 통해서 그는 스완나타의 전생사례가 진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를 묻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뭔가? 전생 개념 위에 어떤 걸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고 묻습니다. 이안 스티븐스의 물음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대안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론을 살펴보기 전에 이안 스티븐스의 수집하지 않았지만 이안 스티븐스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전생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대안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 정신과 의사 아더 길드함은 이 사람이 쓴 책 카타르 앤드 리인카네이션에서 윤회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특별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961년 미세스 스미스라는 환자를 만나는데 이 미세스 스미스는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크게 비명을 질러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웃 사람들이 잠을 깨울까 봐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길담이 그녀의 신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신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원인을 조사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 달 뒤에 미세스 스미스가 길담에게 자기가 어렸을 적 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불쑥 머리에 떠오른 것도 적어뒀는데 그녀가 들어본 적이 없는 특징한 이름들과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쓰긴 했지만 도무지 그게 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길담이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그것은 어린 소녀가 중세 프랑스어로 된 노래 가사를 적어놓은 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국의 어린아이가 중세 프랑스어를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학교에서 그런 언어를 배우지 않았고 그녀가 그런 언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음을 다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길담은 이건 좀 조사해봐야겠다, 더 조사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미세스 스미스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프랑스 뚜루즈 대학에 있는 교수 르네 네일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바로 미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뜻도 모르면서 적어놓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뚜루즈에 있는 카타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어떤 거냐면요. 기독교의 한 파로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으로서 그 신앙의 핵심을 윤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회를 주장하니까 당연히 로마 가톨릭에서 박해를 하겠죠.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길담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또 다른 전문가인 뚜루즈 대학에 있는 두베르노이 교수에게 또 그런 걸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연락하시오. 나는 당신이 카타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놀랐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알지도 못하는 글을 써놓은 곳이 전문가가 보니까 당시 카타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것을 썼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길담은 1927년 프랑스 남부지방을 직접 방문해서 이 미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써놓은 그 노트를 조사해가지고 13세기에 있는 필사본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나 장소, 사건 모두가 미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썼던 그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길담은 이 미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적어둔 4편 노래까지 필사본에서 찾아냈는데 그것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했습니다. 그 밖에도 프랑스 동전의 옛날 모양과 그 당시 착용한 보석의 모양과 건물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그렸고 카타르 종교의식의 복잡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담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환자가 13세기 생활상에 관해서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이 공식 기록 말고 은밀하게 보관해둔 기록에만 나오는 것까지도 이 미세스 스미스가 쓴 노트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그 주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완나트의 경우라든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비센 찬드의 경우라든지 이 미세스 스미스의 경우의 그 윤회에 관한 얘기는 적어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잠재기억, 유전된 기억, 기억착오, 문화적 가공물, 부주의 연구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제가 정통과학계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전생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재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멜빈 헤리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BBC 라디오 방송자로서 심령 현상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생이라는 것은 잠재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재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 중 잊고 있던 것, 또 부모나 친구, 소설이나 신문, TV 등 대중매체에서 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의식에서 사라져버렸죠. 그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다가 어느 날 두뇌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두뇌가 꾸며낸 것이다. 그러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멜빈 하리스 말고도 이 윤회라든가 신비체험에 대해서는 이 잠재기억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멜빈 힐스의 하는 말의 반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멜빈 힐스도 그렇고 잠재기억을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슨의 논문이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잠재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이안 스티븐슨은 그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완나트의 전생인 비아는 남편이 1200루피를 몰래 가져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스완나트가 잠재기억에서 그걸 알고 말하겠습니까? 이안 스티븐의 전생몽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전생의 아버지가 보물을 감춰둔 장소를 아는 경우도 있었죠.
지난 강의에서 제가 비센 찬드 얘기를 했는데 비센 찬드는 아버지가 감춰둔 보물 상자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걸 잠재기용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유전된 기억을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유전된 기억은 아직 주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후성 유전학에서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장류는 모두 뱀을 무서워하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침팬지나 고리라나 원숭이는 다 뱀을 무서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장류가 사람으로 진화하기 전에 나무에 살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몰래 기어와서 삼키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는 모두 뱀을 무서워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이런 게 유전적 기억이라는 거죠. 물론 유전된 기억은 보통 때에는 발현되지 않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건에서 이 억제가 풀리고 조상들이 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 경험자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 유전된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설명에 따르면 스완나트는 비아와 깜네시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파세크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고 벵고로 가사의 노래를 잘 부르고 배우지 않은 춤도 췄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집된 전생 사례 중에는 배우지 않은 언어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악기를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유전된 기억이라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전생인 사람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설명이 잠재 기억에 기반을 둔 설명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가? 물론 아니죠. 전생의 기억이 유전된 것이라면 비어와 깜네스가 스완나타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딴 집안이잖아요. 초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6세기 영국에 살았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의 초상은 영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된 기억일 수는 없지. 기억을 설명할 수 없죠. 일찍이 스티븐슨이 쓴 전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케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자가 자신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티븐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어떻게 유전적 기억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단지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을 자손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에 대한 기억을 유전적으로 전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유전적 기억을 배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윤회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인데 윤회의 증거들을 일상적 경험들로 쉽게 설명하고 문화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윤회의 가능성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제 1단계는 뭐냐면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한 것을 놓고 속기 쉬운 부모들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애가 더 말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자주 유도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애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 그때 이런 거지 아니었었어 하고 유도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유도해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은 그 자료와 잘 맞는 죽은 사람과 동일시해서 부모들이 동일시하는 거죠. 아이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 2단계는 부모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에 달려가서 자기 애들이 말한 것을 연계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자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무비판적으로 고인의 삶에 대응하는 몇 마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양쪽 집안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자주 명백히 분명한 실마리와 유도 질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애는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얻은 정보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는 더 많이 기억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나 조작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의한 방법이 결합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기억의 내용이라는 것도 전형적으로 다 관계된 가족들에서 연구자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기억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직접 체험자 인터뷰에 쓴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기억 착오를 윤회의 사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억 착오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은 이 반대 의견을 어떤 사례에 적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연구자가 체험자와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관계된 가족들 접촉의 경우에는 기억 착오가 있을 거라고 이안 스티븐슨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슨은 왜 어떤 사례들은 윤회의 증거로 진작에 택할 수 없는지 이 반대 의견이 결정적 이유가 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 출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산티 데이비 사례를 윤회 사례로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스와나트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 파사크 집안 사람들과 미슈라 집안 사람들이 사전에 만났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슨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억 착오라는 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착오가 있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기억 착오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연구자가 체험자의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말한 것을 기억해둔 적어도 20개 이상의 중년 사례에 대해서는 기억 착오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거. 미스 스미스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는 사실도 기억 착오로 설명할 수 못하죠. 스완나타가 비아이 남편이 1200루피를 몰래 가져간 것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센 찬드가 락스미 나라인의 아버지가 보물 숨겨둔 아는 거. 이걸 기억 착오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안 스티븐슨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도 잘 안 되니까 또 윤회의 개념은 문화적 가공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인도의 영향이 있는 철학자로서 이상 심리학의 전문가인 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안 스티븐슨이 전생 사례를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너무 순진해서 이안 스티븐슨이 주민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안 스티븐슨이 조사했던 인도 같은 지역은 환생을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단순히 그 문화가 만드는 문화적 가공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찰리가 말한 이 생각은 너무나 협소하고 편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부 2강에서 설명한 바치 기원 후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5차 공의회에서 윤회를 부인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를 가르쳤고 기독교의 카타르파는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를 중심으로 중세까지도 번성했던 교파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윤회였습니다. 인도만이 윤회를 사상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윤회 사상의 뿌리는 그리스의 윤회 사상이었고 인도 윤회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과 유럽에서 환생 사례를 많이 찾아지거든요. 이안 스티븐슨이 쓴 유로피안 케이스 오브 더 리인카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윤회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드함이 보고한 미세스 스미스 경우에도 유럽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제기하는 문제 하나가 부주의한 연구 방법입니다. 이안 스티븐슨의 지지자들은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가 진지하고 치밀하다고 칭송하지만 비판자들은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와 방법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가 과학자답지 못해갖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생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전해준 이 얘기를 수집하신 거기 때문에 뜻이 잘못 전달됐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구 태도가 과학잡지 못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서 누가 쉽게 답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은 반론이나 비평에 대해서 알려진 것을 살펴보면은 성실한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이 이런 불평을 하지만은 다른 비판자들도 이안 스티븐슨 연구 태도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할 뿐이지.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안 스티븐슨과 함께 일한 조교가 제기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안 스티븐슨이 항상 경계하고 속지 않도록 검토했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이 말하는 것과 조교가 말하는 게 다른 거죠. 이안 스티븐슨이 산티 데뷔를 그 수집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조교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조교와 이안 스티븐슨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연구 방법의 문제는 이안 스티븐슨의 저서를 읽어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치밀한 연구 조사와 태도의 경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판단이 꼭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스티븐슨의 연구 방법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슨이 전생 사례들을 전생 개념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안 스티븐슨은 대부분의 그 비판자들은 이안 스티븐슨 연구를 성실하게 했는데 이 이안 스티븐슨 수집한 사례들은 전생 개념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안된 대안들은 모두 이 수집된 사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내세워야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에는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거나 배우지 않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거나 전생의 아버지나 남편이 금을 감춰두거나 돈을 몰래 갖다 쓴 것 같은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된 사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수집한 사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생을 함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된 5가지의 대안론으로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다른 대안론이 나기 전까지는 전생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윤회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합당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을 마치고 다음 11강에서는 불교의 무아윤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